그럼 먼저 김남시 선생님을 자리에 모시겠는데요. 이번 너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히틀러의 축음기 영화 타자기, 그로이스의 새로움에 대하여, 베냐민의 모스크바 일기와 같은 아마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한다면은 마음속에 깊게 묻고 계심직한 어떤 그런 많은 책들을 번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광기 예술 글쓰기 본다는 것과 같은 어떤 저서를 통해서 매체 이론, 미학 또 문화학에 걸친 어떤 흥미로운 사유를 계속 나눠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화여자대학교 예술학 전공으로 가르치고 계시고요. 오늘은 1900년대 이후 미술에서 객체 오브젝트와 사물을 하고 하는 제목으로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남시입니다. 제 PPT, 오늘 발표의 출발점은 최근 들어서 2000년대 들어서 사변적 실제론이나 객체지향 철학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상당히 많은 수의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도 그 중에 하나로 2011년에 열린 An Another Thing 이라고 하는 전시의 소개 글입니다. 근데 이 전시 내용을 보시면 이 전시 소개 글인데,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사변적 실제론, 신실제론과 객체지향 철학을 내세우고 있는데, 정작 여기 전시된 작품들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이전에도 최근에도 여느 현대 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 거랑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 신실제론, 객체지향 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철학의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되는 것들이 미술에서는 새롭게 보이지 않을까, 작품으로서는 라고 하는 게 저의 이제 문제의식의 출발점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미술에서는 이미 꽤 오래전에 이미 객체지향적인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에서 1900년 이후 미술에서 객체와 사물이라는 테마로 한번 그 흐름과 계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이후부터의 내용은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준비해 온 텍스트를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미술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인간중심주의에서 평평한 존재론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졌다. 60년대 로버트 스미소는 흘러내리는 아스팔트나 흙무더기를 작품 생산 주체로 등극시켰고, 비슷한 시기 요셉 보이스는 토끼나 코요테 같은 비인간 객체를 퍼포먼스 관객으로 받아들였다. 개의 소변을 보게 해서 제작한 앤디 워홀의 옥시데이션은 어떤가? 혹은 지구인이 아닌 우주공간 거주자를 염두에 둔 이사무 노구치의 Sculpture to be seen from Mars. 혹은 이걸 다 보려면 한 60억 년 이상이 소요되는 존 사이먼의 웹아트, 에브리 아이콘 같은 작품도 있고요. 인간 작가가 아닌 AI가 생성하는 이미지와 텍스트들도 작품화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미술에서는 인간 주체가 생산하지도 인간 관객을 염두에 두지도 않는 작품들이 사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신실제론이나 객체지향 철학은 이런 미술은 꽤 오래전부터 이미 실천해 오고 있던 것을 이제야 이론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인간중심주의란 인간을 상관자로 여기는 사고방식이다. 상관주의는 칸트가 표현하듯이 그 자체로서의 사물들이 존재하지만 그들은 마치 지휘자가 지휘함으로써 한 곡을 실현시키는 것처럼 상관자에 의해서 상관되기 전까지는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다. 칸트 철학에서처럼 상관주의는 인간은 사물들 자체에 접근할 수 없고 사물이 태은에 있음을 인정하지만 바로 그렇기에 인간을 태은에 있는 사물을 실현시키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로 상정한다. 1900년대 이전까지는 예술도 이러한 상관주의가 지배하고 있었다. 여기서 예술은 태은에 있는 사물의 형태와 목소리를 부여하는 상관자로서의 인간, 곧 예술가죠. 인간의 행위로 이해된다. 이를 대표하는 헤겔의 예술론에 따르면 예술은 의식을 통해 자기 자신과 모든 것을 반성할 수 있는 인간 정신의 산물이며
작품이란 이 정신의 이념이 감각화된 것이다. 인간 정신의 산물인 예술은 의식 없는 자연보다 더 아름답다. 이념이 물질, 재료와 결합되는 단계에 따라서 예술은 건축, 조각, 회화, 음악, 문학 순으로 발전하며 급기야 순수한 사유의 구현체인 철학으로 지향된다. 이 유명한 예술의 종언이라는 태제죠. 그런데 1900년 이후부터 미술은 물질을 이념의 감각화에는 필요하나 궁극적으로는 지향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관념론에서 벗어나서 사물과 객체를 향하기 시작했다. 미술은 미래주의, 구축주의, 레디메이드와 초현실주의를 거치며 탈인간 중심적이고 객체지향적 흐름을 만들어내었고, 그린버그와 프리드가 증거하듯 모더니즘 미술로 하여금 미술의 객체성에 반발을 하게 했다. 한편 이들의 미니멀리즘 비판은 당대 객체지향 미술의 한계를 가시화시켰는데, 그레이엄 하머는 이를 직역주의, 리터럴리즘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머는 직역주의에 기반한 레디메이드의 한계를 지적하며 초현실주의를 객체지향 미술의 한 모델로 드는데, 나는 이 관점에서 초현실주의 사진을 살펴보고 객체지향 미술이 인간 형태주의, 안트로포모피즘과 상충하지 않음을 주장할 것이다. 그 탈인간 중심적 객체지향 미술의 흐름으로 탈인간 중심화의 전처부대로 저는 미래주의를 보고 있는데요. 이미지가 아니네요. 빠졌네. 네. 1909년 피가로에 발표한 선언문과 함께 등장한 미래주의자들은 이전까지 예술의 중심을 차지하던 인간의 자리에 사물, 특히 기계를 배치하였다. 그리고는 느려터진 인간이 그 기계의 역동성과 속도를 흡수해 기계처럼, 아니 기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회화에는 달빛 대신 전기가로등이,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 대신 기차와 경주용 자동차, 비행기가 등장한다. 이들의 음악에는 선율과 화성 대신 대도시의 기계적 소음이 울린다. 미래주의자는 이제까지의 인간과 인간의 용모, 사랑과 비극 등이 중심을 차지하던 예술에 기계 사물을 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간 사물의 관계를 전도시켰다. 그들에게 기계는 인간의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인간에게 생명력을 부여하고 인간을 혁신시켜 새로운 인간으로 변신시킬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인간의 주관성에서 사물의 객관성으로를 구축주의 사물론입니다. 미술의 실제론적이고 객체지향적 흐름은 혁명기 러시아의 구축주의에서 본격화된다. 미술을 작가의 내면과 감정의 표현으로 보던 부르주아 이젤 예술에 대한 반발이 구축주의의 출발점이었다. 작가의 주관성이 아니라 사물의 법칙과 구조에 주목한 구축주의는 미술의 과제를 세계의 물질적 구조를 의식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라 보았다. 1922년 엘 리스츠키는 사물이라는 제목의 잡지를 창간합니다. 그게 이 표지 보여드리는 것이 그 잡지의 표지입니다. 이 창간호에 나와 있는 창간문을 인용을 할 텐데요. 이 사물은 구축주의적인 예술을 대변하는 바, 구축주의의 과제는 삶을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조직하는 것에 있다. 이 리뷰를 사물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에게 예술이란 새로운 사물들을 창조해내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써 분명한 건 우리가 실제론, 무게, 범위, 땅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다. 같은 해 리스츠키는 듀셀도르프 작가회의에서 이런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인용을 해보자면, 나는 잡지 사물의 대리인으로 왔다. 이 잡지는 새로운 사유의 길과 새로운 예술의 리더들을 대변한다. 우리 사유의 특징은 세계에 대한 낡은 주관적이고 신비주의적 개념에서 등을 돌려 보편성, 명확성, 실제에 대한 태도를 창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예술은 주관적이지 않은 객체적인 토대 위에 세워진다. 새로운 예술은 과학처럼 정확히 묘사될 수 있고 본성상 구축적이다. 이러한 객체지향적 구축주의가 소비에트 예술문화연구소 초대 소장으로 취임한 칸디스키와의 대립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형태와 색채가 미치는 정신적, 심리적 영향을 중시하며 미술에서 정신적인 것, 칸디스키의 책 이름인데요. 을 찾으려던 칸디스키에 반대해서 로드첸코, 스테파노파 등 이누쿤의 젊은 예술가들이 구축주의로 결집한 것이다. 예술가의 자유로운 주관적 의지에 따라 선험적 요소들을 통일된 전체로 배열하는 것을 의미하는 구성, 컴포지션이 제작자의 개인과 판단과 저자성을 중시했다면 구축의 원리는 예술과 건축가의 개별적 판단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팍투라, 텍토닉스 등의 개념이 대변하듯 사물 객체의 규정성을 형태의 근원으로 삼았다.
러시아 작가 세르게이 트레야코프가 1929년에 쓴 사물, 객체의 전기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 계보에서 빼놓을 수 없다. 개인 영웅을 중심에 두는 전통 내러티브는 객관적인 세계보다 주관적 세계, 감정과 경험의 세계를 우위에 두고 사회 정치적 갈등도 윤리의 위반, 배신, 반역이라든지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하는 주관적 견지에서만 다룬다. 그런데 이 사물의 전기가 제안하는 새로운 내러티브 구성에선 개인이 사물의 체계를 관통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사람들의 체계를 관통해 나아간다. 생산에서 소비로 이동하는 사물의 컨베이어 벨트가 중심에 있고 인간은 그 컨베이어 벨트 횡단면에서 사물에 접근하는 존재로 정경화시키는 이런 내러티브를 새로운 내러티브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레디메이드. 구축주의가 러시아에서 실천되는 동안 서구에서 객체지향 미술은 레디메이드에 의해서 진전된다. 레디메이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객체지향적이다. 첫째, 레디메이드와 더불어 사물 객체는 레프리젠트, 재현되는 대신에 프레젠트 되죠. 제시된다. 재현이 인간 주체에 의해서 보여진, 그래서 코드화된 사물과 객체를 제시한다면 레디메이드는 사물 객체 자체를 제시한다. 둘째, 뒷샹의 소변기가 예시하듯이 레디메이드는 고전적인 재현 미술에서는 물론 리얼리즘 미술에서조차 재현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객체가 미술로 등극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셋째, 레디메이드 작품의 형태나 색은 작가의 주관적 개입이 아니라 인공물의 기능과 용도에 따라서 규정되기에 작가의 객체 사이의 인간 중심적 유계는 결정적으로 흔들리게 된다. 그 다음 살펴보려고 하는 게 모더니즘 미술입니다. 보시는 것은 마이클 프리드의 유명한 책인 아트 앤 오브젝트 후드의 표지인데요. 이렇게 강화되어 오던 미술의 객체지향적 흐름은 모더니즘 미술의 반작용을 불러낸다. 그린버그와 프리드는 60년대를 지배하던 객체성과 모더니즘 미술이 벌인 대결의 증인들이다. 이 미술과 객체성에서 프리드는 모더니즘 회화에서 이 쉐이프가 핵심 요소로 등장한 것이 객체성과의 대결의 결과임을 지적한다. 프리드의 인용문입니다. 이 갈등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되는 회화나 객체가 회화로 경험되느냐, 객체로 경험되느냐 하는 것이다. 그들의 회화로서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 쉐이프로서 자신을 유지하려는 요구와의 대결이다. 모더니스트 회화는 그 자신의 객체성을 물리치거나 유예하는 것이 정언적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수행하는 데 핵심 요소가 쉐이프다. 객체성을 물리치거나 유예하라는 정언 명령에 직면할 만큼 모더니즘 페인팅은 미술 작품을 객체의 다름 아닌 것으로 볼 위험성 혹은 가능성에 압박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프리드는 이 미술의 객체성이 모더니즘 회화의 내적 귀결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1900년 이후 이어진 객체지향 미술의 결과였다. 작가의 주관성 대신 사물의 법칙과 구조를 중시하는 구축주의가 미술가들을 캔버스 표면 위의 컴포지션 대신 재료의 컨스트럭션에 주목하게 했다면 사물 자체를 작품화한 레디메이드는 관객으로 하여금 미술 작품을 객체의 다름 아닌 것으로 보도록 연습시켰던 것이다. 미술과 객체성과 같은 해에 발표된 Recentness of Sculpture에서 그린버그에 의하면 미니멀리즘은 꾸준히 진행되어 온 이 객체지향적 미술의 귀결을 바로 출발점으로 삼는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캔버스조차 미술로 언명되는 상황에서 가장 멀리 나아간 미술, 곧 비미술이려고 하는 미니멀리스트는 이제 3차원, 즉 미술이 아닌 물질적인 모든 것이 있던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린버그에 의하면 미니멀 아트의 목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3차원, 곧 미술이 아닌 물질적인 모든 것조차 미술로 독해되기 때문이다. 그린버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객체가 아무리 단순해도 표면의 관계와 상호관계, 윤곽, 공간의 간격이 남아있다. 미니멀 작품은 미술로 독해 가능하다. 오늘날 대부분의 것, 문, 테이블, 백지 등이 독해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쭉 듣죠. 네, 직역주의. 프리드와 그린버그의 논의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60년대 미술의 상황은 이렇다. 미술에서 사물, 객체지향의 흐름은 이제는 빈 캔버스도 미술로 언명될 만큼 미술 작품을 그 객체성, 사물성의 차원에서 보게 하였고 미술이 아닌 모든 물질적인 것, 문, 테이블, 백지조차 미술로 독해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던 것이다. 프리드와 그린버그와는 다른 이유로 객체지향 철학자인 그레이엄 허먼 역시 이 상황을 달갑지 않게 여긴다. 미술은
상관주의하고 인간중심주의에서는 벗어났지만 그 반대극인 직역주의, 리터럴리즘에 빠질 위험성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하만에 의하면 직역주의는 모든 관계에서 태어내 있는 객체의 고유한 실제를 인정하지 않고 객체를 성질의 다발로 환원함으로써 하만이 아름다움이라고 정의하는 객체의 감지할 수 있는 감각적 성질과 숨겨진 실제 객체 사이의 이 명시적 긴장의 가능성을 폐쇄한다. 레디메이드는 직역주의에 기반한다. 레디메이드로 제시된 사물은 그 객체의 감각적 성질과 긴장을 불러낼 실제 객체항을 갖지 않는 직역적, 리터럴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미적 경험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만 말합니다. 하만에 의하면 레디메이드는 직역적 객체, 곧 성질들의 다발 외에 그 토대가 되는 실제 객체가 없어도 비직역적인 미적 시나리오, 예를 들면 미술은 소변기와 같다 혹은 미술은 빛과 같다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독특한 미술의 사례다. 레디메이드의 글로벌한 성격도 여기서 생겨나는데, 미술이란 무엇인가라는 미술작품의 본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레디메이드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이 미술작품 전체로서의 미술작품이지 작품으로 제시된 객체의 형태나 색깔 등의 작품 내의 개별 요소에 주목하거나 관심 갖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먼은 레디메이드를 글로벌하다라고 부릅니다. 초현실주의를 보려고 하는데요. 1924년에 출범한 초현실주의는 객체지향 미술이면서도 레디메이드와는 구분된다. 초현실주의를 객체지향 미술로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정신분석과의 친화성이라는 맥락에서 초현실주의는 무의식이라는 인간의 내면성과 관련되어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초현실주의가 추구했던 건 인간의 내면이나 무의식 그 자체가 아니었다. 일찍이 발터 벤야민은 사고 의식보다 물질, 언어의 우위를 내세운 초현실주의의 이 객체지향적 성격을 간파하였는데 1929년 발표한 초현실주의라는 논문에서 벤야민은 초현실주의 운동의 중심엔 사물과 사물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보여드리는 게 벤야민의 인용문입니다. 초현실주의의 객체지향은 레디메이드의 직역주의와는 다른 기반 위에 서 있다. 초현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물 객체로 이루어진 현실, 곧 직역적인 것들 배후에 태어내 있는 실제 객체로의 지향을 암시한다. 초현실주의자들이 무의식, 욕망, 꿈에 집착했던 건 그들이 포착하려던 것이 어떤 묘사나 설명도 접근할 수 없는 바로 실제였기 때문이다. 사진은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초현실주의의 핵심적이다. 무엇보다도 첫째로 사진이 재현하는 것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의 세계라는 점에서 사진 자체가 이미 탈인간 중심적이고 객체지향적입니다. 브루통은 이러한 사진의 객체지향성을 주관적 해석, 가공, 꾸밈과 모사를 거부하는 초현실주의의 객체지향과 관련시킨다. 초현실주의자에게 사진은 표현의 매체가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을 객체로 포착하기 위한 프레임이다. 초현실주의 사진이 피사체로 선택한 인간은 전통 미술이 묘사해온 인간 주체가 아니다. 초현실주의 인체 사진은 인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려는 목적과는 하등 관련이 없다. 오히려 이 사진은 인간을 탈인간화해서 사물 객체들 중에 하나로 만든다. 앙드레 브레통은 초현실주의와 회화에서 앙드레 브레통을 인용합니다. 밤낮으로 만네의 작업실의 끔찍한 조명등 아래 자신들의 머리카락을 노출시켰던 매우 아름답고 우아한 여성들은 어떤 종류의 표현에 자신들을 드러내놓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내가 만약 그 여성들에게 그들이 수은등, 열쇠꾸러미, 성애 또는 고사리 등과 같은 의미에서 그 일에 참여했다는 것을 말해준다면 그들은 얼마나 놀랄 것인가 라고 말한다. 브라사이나 만네이는 다양한 사진 기법을 통해서 익숙한 신체 객체를 그와는 전혀 다른 대상과 연결짓는다. 그 결과 생겨난 시각적 결과물은 피사체가 된 객체와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인다. 벗은 여인의 상체는 황소 머리처럼, 누워있는 여인은 발기한 남근처럼, 뒤로 목을 젖힌 여인은 귀두처럼 보인다. 바로 여기서 작동하는 게 메타포죠. 메타포는 두 객체를 직역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연결시킴으로써 태연해 있는 실제 객체에 접근하게 한다. 메타포에 몰입하면서 우리는 감각적 성질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었던 실제 객체와의 독특한 융합을 경험한다. 다음은 하먼의 인용문인데요. 메타포에 대한 한 감각적 객체에 그럴듯한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은 새로운 감각적 성질을 부여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와인 닥시, 와인처럼 어두운 바다라고 하는 메타포에서 이 감각적 객체 바다는 취소되고 저 낯선 성질들을 지탱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비로운 실제 객체가 요구된다. 실제 객체로서의 바다는 여기에서 접근할 수 없이 퇴각했기 때문에 메타포의 감각적 성질은 그 대신 이 상황에서 퇴각하지 않은 유일한 실제적 객체에 의해 지지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메타포의 실제 경험자로서의 나 자신이다. 바로 이런 상황을, 이런 것을 미적 경험이라고 부르는 하만을 따라서 우리는 초현실주의 사진이 객체지향적 지반을 지니면서도 레디메이드와는 다르게 리터럴하지 않은 미적 경험을 창출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사진에 몰입하는 나는 태어난 사물을 비로소 실천시키는 상관자가 아니라 자신을 실제적 객체로 만드는 방식으로 작품과 융합함으로써 창발되는 이 새로운 객체의 한 구성 요소가 된다. 마지막으로 제기되는 질문이 이 인간 형태주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적 경험이 인간에게만 일어나는 것이라면 이는 다시 인간 중심주의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 아니면 한 객체의 미적인 몰입은 결국 인간 형태주의의 변형은 아닌가. 하지만 여기서 인간 형태주의, 안스로포모피즘하고 인간 중심주의, 안스로포센트리즘이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먼에 의하면 인간 형태주의는 객체지향 철학의 평등한 존재론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인간 형태주의라는 혐의는 모든 것을 인간과 다른 모든 것 사이의 유일한 분류학상 간극 위에 세우고 싶어하는 자들에 의해 가장 자주 인용된다. 인간 영역에서 온 메타포를 비인간 객체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걸 금지할 이유 같은 건 없다. 예를 들어 라투르가 두 비인간 액터가 그들의 관계를 협상한다, 네고시에이트 한다 라고 말할 때 생명 없는 사물은 협상할 수 없다라고 불평하는 건 금욕주의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이는 양초가 직역주의적으로 교실에 들어가서 가르칠 수 없다는 이유로 스승 같은 양초라고 하는 메타포를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비직역적이야말로 메타포적 명제를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 요소다. 그렇기에 우주의 모든 것에 대비해 인간의 궁극적인 고유성에 과도하게 매달리지 않는 한 인간 형태적인 메타포가 특별히 지적 공포의 원인이 될 이유는 없다. 하만의 논의를 따라서 객체지향 예술론을 정교화하고 있는 로버트 잭슨의 논의를 빌어서 얘기해보자면 이 인간 형태주의, 안스로포몰피즘은 인간 객체가 다른 객체, 예를 들어서 예술 작품과 직역적이지 않은 비직역적인 방식으로 관계하는 방식이다. 인간 객체는 코끼리, 파리 같은 동물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냥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형상에도 몰입해서 감정이입한다. 이는 자신의 미적 내부성을 그 객체에 투사하지 않는 객체에 대한 이 리터럴한 직역적 관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잭슨에 의하면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이 강한 투사가 야말로 프리드가 말한 현재성, 프레젠트니스의 순간이며 이때 우리는 그 외부의 사물에서 우리와 공통적인 특성을 발견한다는 것을 안다. 인간 형태주의는 인간 객체와 비인간 객체가 진지하게 관계 맺을 때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인간 형태주의를 폐기하면 작품은 출발에서부터 그 복합적 자율성의 모든 인사이드니스, 내부성을 제거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 형태주의는 태은에 있는 객체에 우리 인간 객체가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데 이러한 엠파틱 프로젝션은 비인간 객체들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한 객체는 그 확정적 본질 덕분에 자신의 미적 내부성을 다른 객체에 투사하지 않을 수 없고 태은의 현재성, 이 프레젠트니스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 동정 형태주의의 미학, 이는 비대칭적 인과의 미학이다. 거기서 객체 또는 유닛들의 내부성은 그들의 로컬한 이웃에 상응하고 오직 그들에게만 맹목적이 된다. 하먼의 개입을 따르자면 동정 형태주의에서 핵심은 비인간 중심적으로 일어나는 인간 관람자를 승인하지 않고서도 일어나는 미적 효과의 능력인데 다시 말해 투사, 몰입, 현재성은 예술작품과 관람자 사이에서도 일어나지만 고양이와 고양이의 사료, 나트륨과 염소, 레몬 주스하고 연어, 장작과 불꽃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런 객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관계를 인간과 객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걸 안스로포몰피즘이라고 한다면 객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엠파틱 프로젝션의 관계를 몰피즘, 그러니까 이소몰피즘이라고 부릅니다. 작품 객체에 대한 인간 객체의 몰입에서 생겨나는 미적 경험은 그러니까
모든 객체와 객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바로 이런 이소몰피즘, 동정 형태주의의 한 사례인 것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있습니다. 네, 21세기 철학에서 일구어진 매우 뜨거운 어떤 생각들의 어떤 그 궤적을 따라서 이미 100여 년 전에 행해졌었던 어떤 아방가르드적인 움직임으로부터 그 근원을 찾으시는 어떤 그런 내용의 발표였습니다. 마치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어떤 미술사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들을 굉장히 풍성하게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굉장히 많은 질문과 어떤 사유의 또 근거들을 또 남겨주고 계신데요. 특히 그 초현실주의를 설명하시면서 어떤 지역적인 것들, 어떤 배후에 놓여 있는 어떤 실제 객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러한 개념이 다음 발표를 들으실 때 또 굉장히 흥미롭게도 공명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